경제 이야기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죠? 지금 함께합니다. 코스피 잘 들어. 왜 이렇게 올라? 이거 아주 코스피 기고만장해갖고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 최경영 기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홀딩 하시는 분들은 정말 승자십니다. 정말 승자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예. 아니 근데 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라는 어록을 제가 남긴 바 있죠. 평생 가져가실 거예요? 평생 갑니다. 절대 안 팔고?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예. 어깨로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어? 어깨가 어딘데? 근데 무릎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무릎이 어딘데? 발바닥까지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과 구조가 바뀌지 않은 이상 예. 끝까지 간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반도체를 뭐 쓰지 않는 지형이 돼. 근데 내가 반도체주를 갖고 있어. 그럼 팔겠죠. 그때. 상황과 이 지형, 뭐 기업 구조 이게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갑니다. 예. 근데 뭐 끝까지 뭐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예, 네. 자세히 이야기.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코스피 만 간다고 책을 썼던 박시동입니다. 아, 이제 그 책을 다시들- 15,000짜리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가 상황을 모르거든요. 네네네. 일단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최경 기자님이나 저랑 원래 준비한 주제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바뀌어요? 코스피가 역사를 쓰기 때문에 역사를 쓰니까. 코스피 얘기를 먼저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도 그렇습니다. 새 역사를 또 또 썼습니다. 썼어. 장중 7,500선을 넘었었어요. 7,500. 예, 그러니까 장중도 7,500이 넘은 게 또 최초고 예. 종가 기준으로도 7,490에 끝났어요. 어. 이것도 사상 최고치 돌파입니다. 올랐네. 예, 오르고 왔다 갔다 끝났습니다. 하는 것 같던데? 예, 뭐 초반에 쫙 올라갔다가 중간에 잠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위로 갖다 붙이면서 올랐네. 끝났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상식 차원에서 세계 시총, 증시 시총을 보면 우리가 몇 위게요? 아, 코스피가 네.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한 비슷한 접근입니다. 접근을 네. 나는 접근이 좋아. 나쁘지 않아 내가. 어프로치가 좋아요 지금. 나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맞춰주시죠. 투닥 툭탁 툭탁 그걸 왜 이래요? 툭 네. 8위 갑니다. 비슷했습니다. 네. 엊그제 8위였거든요. 8위에서 하나를 제끼고 어. 7위. 와. 7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 못 따라가겠어. 한국 올라가는 속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1등이고요. 중국 미국 크니까 2등이고요. 예. 일본 3등이고 일본 3등. 그다음이 홍콩이에요. 홍콩? 그다음이 인도. 인도 좀 생뚱맞은데? 네, 덩치가 크잖아요, 일단. 덩치가 크니까. 예, 인구도 크고 규모는 큽니다. 그다음이 대만. 대만은 솔직히 자존심 상해. 그다음이 우리. 그리고 우리가 그 밑으로 캐나다와 영국을 제끼고 오. 예, 올라와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래요? 예, 오늘 기준으로 세계 7위 시총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대만과의 격차가 좀 있어요? 아니요, 엎어지면 코다울 때입니다. 됐다 그러면. 대만은 작잖아. 예, 대만은 서럽네,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예.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조금 덜 올랐거든요. 예상한 것만큼만 올랐으면 대만도 잡을 뻔. 그랬어요? 예, 대만까지는 컸네. 가시권입니다. 당분간 코스피 잘 들어. 숨 고르지 마. 네. 숨도 쉬지 마. 예. 일단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어제 오늘은 정말로 대단했죠. 왜냐면 그저께만 해도 7,000선이 아니었는데요. 이틀 만에 우리가 지금 7,000선 그리고 심지어 7,5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 뭐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면 궁금하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1위 수익률을 보였거든요. 작년이 75%, 세계 1등입니다. 1년간 75%. 1년간 75%. 이거는 거의 뭐 작전주입니다. 네.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런데 작년에 75%였던 수익률을 어저께 달성했습니다. 연초 대비. 그러니까 작년에 1년 걸려서 기적을 만들었는데 그 대단한 수익률을 오. 4개월 하고 이틀 만에 사실상 4개월 만에 지금 달성한 거예요. 전쟁통에 예. 대단한 겁니다. 와. 75%가 넘었어요, 지금. 예. 연초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급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대단한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빨리 오르고 있나, 어떤 상황인가를 요 최근의 흐름만 설명드리면 좀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1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도 끝났지만 주요한 선진국의 또 미국의 큰 회사들이 다 발표가 됐어요. 예. 결론은 성적들이 다 좋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이익도 또 많이 남기고 매출도 다 좋았어요. 뭐 조금 아쉽다 하는 회사조차도 사실은 작년보다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워서 장사가 잘 되는 거 안을 봤더니 요즘 제일 관심이 뭐예요? AI 돈 돼? AI 이거잖아요. 돈 돼. 뚜껑을 열어봤더니 돈 돼? 돈 됩니다. 돈 돼? 네, AI 돈 되고 네. 데이터 센터 돈 되고 그럼 뭐야? 거칠 거 없네. 돈 더 때려 넣어라고 해서 돈 돼? 투자까지도 지금 계속 늘린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큰 회사들의 성과가 좋고 더하기 투자를 늘린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의 이 큰 회사들, 소위 말하는 M7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회사들의 연말까지의 투자 계획이 1000조에서 1500조 사이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왜 중요하냐? 얘네들이 집행하는 1000조 어디로 흘러가게 해요? 흘러 어디로 옵니까? 반도체로 오죠. 반도체 가지. 전기 전력 전선으로 갑니다. 전선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코스피로 흘러들어옵니다. 코스피로 흘러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1000조에서 1500조의 캐펙스 투자, 자본 지출이 발표가 됐고 그게 후광으로 다 우리나라로 온다. 이런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그래도 계속 좋은데 미국 주식이 좋은데 왜요? 네. 아, 지금 출연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떠들어서 김승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지금 네. 방송 중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좋다. 미국에 계속 투자하자라고 해서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라든지 미국 테크 회사들이 지금 하루에 10%씩 좀 덜 오르면 15%씩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게 많이 올라요? 예, 미국 반도체 회사.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은 다 우리 밑에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쫄자인데? 쫄자죠. 쫄자가 하루에 10%씩 오르고 목표가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지금 상향 발표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더 싸 보이죠. 아, 싸 보이네. 예, 미국에서 3등하고 전 세계에서 4등하고 막 이런 애들이 연일 10%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5% 올라야 돼? 왜 3% 올라야 돼? 그리고 우린 더 싸잖아. 라고 해서 한국 시장을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들이라든지 우리 이 투자자분들도 우리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앞으로 갈 길이 갈 길이 더 멀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여기서 동의한다고 쳐도 네. 추가적으로 더 잡히는 호재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은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에요. 펀드 자금들. 그렇죠. 한국 시장에 사무소 내고 직접 놓고 하고 있는 큰 손들인데 최근에 호재가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뭐냐? 미국에서 직접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성학개미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핸드폰으로 딱딱 해서 그냥 바로 미국 거 엔비디아, 테슬라 사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미국에서도 바로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원래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국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었어. 못 사요. 아, 못 사요? 네, 못 사요. 개인이 네. 우편으로 했어야 돼요. 아, 못 샀어? 못 사. 사실상 개인이 우편으로 가격을 지정해가지고 보냈어야 되니까 뭐 3주 전에 3주 후에 도착한다고 하면 그 가격이 있을 리도 없고 아. 매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살 수 있게 예, 됐다. 그나마 미국 시장에 올라가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ETF 정도 사는 거 정도. 아, ETF 살 수 있었고. 아. 이제 미국의 스미스, 마이클이 그냥 미국 증권회사한테 주문을 넣어요. 삼성 사야 되겠다. 하이닉스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문을 우리나라 증권사가 받아서 체결해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미국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미국 아니요. 회사하고 딜을 맺어서 아. 미국 소비자가 직접 미국 증권회사에 주문을 넣고 어. 그걸 우리가 위탁으로 받아서 바로 체결해서 결과를 아, 보내주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거야. 드디어 뚫렸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도 곧이어 다 뚫겠죠. 지금 한 증권회사가 뚫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야 미국 투자자만 직접 투자하냐? 유럽은, 홍콩은 그래서 그쪽도 지금 내일 모레 뚫립니다. 오. 지금 딜이 거의 걸렸어요. 아니 근데 그동안에는 왜 안 뚫리던 게 지금 뚫려요? 우리가 관심- 잘 되니까. 별 관심도 없었고. 그거지만 예. 그 동안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외환에 대한 달러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이 달러가 왔다 갔다 유출입하는 거를 재정당국이 불편해했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썰물같이 나가면 달러가 유출입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원화가 왔다 갔다 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막아놨던 거야 이거를. 그랬었어? 근데 오케이. 이게 일종의 이제 자신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MSCI 채권
우리가 국제 지수에 편입됐잖아요. 선진국 네, 국제 지수에. WGBI라고 하는 예.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채권이 편입이 됐다는 거는 채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7월에 우리가 혹시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가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MSCI 선진국 지수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상황이 지금 이제 미국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죠. 근데 환율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체력이 좋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떤 선순환이 되냐면 우리나라 환이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잖아요. 네. 원화가 안정이 되면 원화가 안정이 되면 계속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원화가 사실은 1,450원, 60원 하는 게 외국에서 봤을 때도 저 나라는 제조업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저렇게 원화가 약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환시장이랄지 주식시장이 탄탄하면 더 들어오잖아. 더 들어오면 한국 원화가 강세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팔고 나갈 때도 원화가 강세니까 그 사람들은 더블로 벌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벌고 원화에서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이 계속 이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머물면 원화 강세 기조가 상당 기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일석삼조입니다. 네, 오픈해도 된다. 오케이. 네. 열어.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 통합 계좌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제 말씀은 그런 식으로 기존에 큰 손들 말고 새로운 수급의 창구가 열린 거죠. 또 열리죠. 근데 중요한 건 당장 지금 뭐 그쪽으로 물밀듯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런 밈이 유행할 정도예요. 야 비트코인 문 닫어 코스피가 있잖아. 이런 게 이제 미국 사이트 주식 투자방 이런 것처럼 유명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미국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드디어 이제 코스피방, 삼전방, 하이니스방이 열려서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 플러스 새로 잡히지 않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예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빠른 사람들은 미리 삽니다. 미리 그래서 사. 외국계 자금들이 지금 미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한 8조 이상을 샀어요. 와.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6,000선에서 그냥 바로 7,500까지 점프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최우선 주도주인 반도체, 전기, 전력, 전선, 변압 이쪽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인다.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은 조금 주춤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 미국 시장, 아시아 증시 다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어저께 우리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건 뭐 가볍게 숨고르기 정도 하고 가도 될 정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최상단을 전망했던 게 8,600이거든요. 국내외 증권사가 연말까지. 8,600. 예, 최상단이 지금 나왔던 모든 최고치가. 근데 오늘로 9,000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천 전망. 그 전망하는 사람은 누군데 맨날 그렇게 봐가면서 해. 아니 맨날 받고 수 보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9천.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바꿉니다. 올라가면 바꿔요. 올라가면 바꾸는 게 무슨 예측이야.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3천에서 9천 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잖아. 아이 그래도 그게 실력이죠. 네. 아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 예측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숫자보다는 왜지? 이걸 보시면 되죠. 왜? 네가 봐도 이익이 계속 늘 것 같지. 네가 봐도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지. 기존에 할인하던 할인 요소 하나를 없앴구나. 이제 더 이상 발목 잡는 요소가 없어졌다. 이런 논리적 근거를 보시면 이제 동의가 되면 그 얘기를 믿는 거지. 9천이라고 진짜 9천이냐. 너 그러다가 8,900이면 어떡할래. 뭐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께 좀 싸 보이는 건 맞나 보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올 연초만 해도 미국장에서 이제 오르만큼 올랐으니까 미국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금 집행이 좀 많이 늘었어요. 미국 내에서. 네. 그럼 걔네들이 어디로 가요? 세계에서 제일 수익 높은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선호 시장이에요. 그래서 블랙락 리포트, 독일계 증권사들의 리포트, 유럽계 리포트 어디를 보더라도 각국의 본국이라든지 모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 펀드들이 볼 때도 최선호 시장입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구조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한 호기로
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갈등 때문에 애플이 지금 이 인터넷 모바일 칩 중에서 가장 중요한 AP 있잖아요. AP를 계속 TSMC에서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인텔하고 삼성이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대볼래? 라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어제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어요. 그런 것도 이제 삼성전자랄지 이런 주식들이 이제 호재군요. 예, 굉장히 높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미중이 갈등을 하고 대만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도체를 대만에다가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아시아에서 지금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이번에도 뭐 군사적인 문제,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우리 방산이랄지 한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거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 저기가 거의 유일하구나. 만약에 대만이 잘못되면 유일하구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제조업 중에서도 중국을 견제를 하고 서방 진영에서 제조업을 그래도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 독일, 한국밖에 없네. 근데 독일은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잘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많이 넘어갔고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마스크부터 끝까지 다 만들잖아요. 우리는 고부가치 산업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중국이랑 경쟁할 때는 이게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진영이 나눠지면서 아, 서방부에서는 우리가 다 팔 수 있네. 이런 이제 인식을 점점 갖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제 주가들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 같은 경우도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한 것도 별로 없지만 재련이랄지 정제랄지 이런 것들은 또 서방부에서 우리가 꽤 잘하거든요. 서방 기업들 중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 한국에다 맡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광산 회사들 호주도 미국도 광산 회사들 라틴아메리카 저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서방부에 관련된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굉장히 강한 요소들이 많다. 그러면 네. 중국이랑 차차 이별을 해나가는 거라면 한국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군사, 포탄, 방산,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물 재련,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들이 확 올랐잖아요. 이게 사실은 최태원 의장이 지난번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무슨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네. 그때 말할 때 네 가지를 말했어요. 앞으로의 세상 이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올해 주주보고서에서 이야기한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돈, 반도체. 돈이라는 게 투자은행입니다. 증권사입니다. 삼성증권 해가지고 확 올라버렸잖아요. 돈, 반도체. 예,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엄청 올랐고 돈, 반도체. 에너지, 광물입니다. 에너지, 광물이.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상사들은 이제 광물이랄지 에너지의 자원 같은 거를 많이 지금 발굴해 왔었고 확보해 왔기 때문에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2년 전부터 막 했던 거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네 가지로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에 있어서의 매뉴팩처링 부분은 한국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의 돈 산업, 금융 산업도 같이 이제 떠버리는 거예요. 같이 떠버려. 예,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예. 아니 근데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최태원은 뭘 어떻게 알고 하이닉스를 인수했어요? 갑자기 궁금하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당시 기억에는 그 하여간 그 인수를 하라 그랬는데 LG 쪽에서 기분 나빠서 인수 안 했고, 예. 원래 이렇게 자를 때는 언제고 해가지고 인수 안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천운을 타고난 분이에요. 아니 그 선대 회장들보다 지금 성과를 더 많이 낸 거잖아. 그 인수하는 바람에. 그러겠죠. 최태원 회장은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 같아. 굉장히 기간 산업들을 많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유공 같은 정유회사를 물려받았고 한국이동통신 같은 이 기간 인프라를 물려받아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이제 반도체가 옛날에는 SK 하이닉스, 현대 하이닉스가 2만 원도 갔다가 2만 원 몇천 원짜리도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망할 뻔한 회사가 부채 덩어리였던 회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
그 사이클을 최태원 회장이 다 예측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천운이라고 봅니다. 천운도 굉장히 많이 따랐다. 예.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저는 이제 내포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최욱 앵커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창업을 해서 돈과 노력과 기술을 막 갈아 넣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모델이 하나 있고 이미 성장한 회사 또는 성장한 회사를 사면 되잖아요. 네. 네,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M&A 같은 것들은 큰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돈을 쌓아놓고 M&A를 안 한다? 그럼 너 뭐해? 그렇지. 이렇게 저평가받고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그리고 오히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조만간에 큰 M&A를 할 것 같은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기회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조 정도 현금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현금 100조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성장 동력으로 예. 전 세계는 유망한 회사를 사면 되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를 눈여겨보는 것도 그래서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당시에는 아마 채태원 욕 많이 먹었을 거야.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이상한 거 샀다고. 네, 처음엔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나는 꼭 뭐 운이 다 이렇게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네. 욕 먹으면서 어찌됐든 샀을 거 아니에요. 네. 와, 채태원. 진짜 대단하죠. 그럼 뭐 자꾸 그 얘기 뭐 마누라 빼고 다 받고 그런 얘기 왜 해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이건희 회장 얘기인데 그거는 막 마누라 빼고 다 받고 장 농담이 아니야 농담이 진짜 한번 우리 해봐야 돼. 네. 그거 왜 해요 지금 SK 얘기하는데? 거기는 마누라까지. 아, 헤이! 이거 지금 나 채태원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는 네.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갔다가 올까요? 예, 네. 갔다 오죠. 세금 이야기 좀 합시다. 세금 얘기. 예, 그 제가 요새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사진을 막 찍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진을 네? 좀 찍은 게 뭔데? 있는데 뭐야? 부동산 폭탄이 온다. 여의도입니다, 저기가. 여의도인데 이 정권의 부동산 폭탄이 온다. 저것도 예. 국민의힘 같은데요? 장난치고 예,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게 이제 강남 쪽인데 조은희 의원이에요. 좀 파란색으로 세금 핵폭탄 준비 중. 핵폭탄 준비 중. 왜 저러냐? 예. 그리고 빨간색으로도 대통령은 뭐 대통령 죄는 삭제, 국민은 세금 폭탄 뭐 이런 이야기죠. 아이고. 뭐 그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의 그 뭐랄까요 시작이 국민의힘이 이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부풀리고 과대 포장하고 약간의 거짓과 왜곡을 넣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협박하는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저게 핵폭탄이라는 이야기가 MBC에서 나왔던 게 2월인가 그럴 거예요. MBC 보도를 보면 헤드라인이 부동산 잡아야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 수단. 그래서 최후 수단이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접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예. 근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말을 듣고 동아일보는 어떻게 썼냐면 세금은 핵폭탄, 부동산 잡을 최우수단 써야 하면 써야. 같은 거를 완전히 다르게 썼네. 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뭘 하는 쪽하고 이거를 어떻게든 꼬는 쪽이 있는데 그걸 꼬면서 또 왜곡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유포하는 쪽이 지금 국민의힘 쪽인데 예. 장동혁 대표가 관련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장동희. 예.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지방선거만 끝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장특공 폐지에서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은 집,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합니다. 부동산세 폭탄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설탕세, 지금은 안 올린다는 담배세와 주류세, 줄줄이 세금 폭탄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 최고 가격제가 끝나면 기름값이 3,000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또 장난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공부가 돼 있어서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는 압니다. 송원송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4월 20일인가 뭐 브리핑 자료를 보니까 세금이
10배가 오를 거다.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랬어요. 예, 보도자료를 냈고 그랬던데,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6년도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의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선거 앞두고 세금 핵폭탄 공격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예, 저게 2006년도인데 저 말을 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누군가요?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예.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했던 이정현 씨가 그때는 부대변인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따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꼭 좀 특히 젊은 세대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06년이 어떤 때냐면 이 세금 핵폭탄 이야기할 때 2006년이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로 등록하라고 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해예요. 2006년도가. 실거래가로 그러니까 내가 5억의 집을 샀으면 5억의 집을 샀으면 옛날에는 2006년 이전에는 2억 5천에 샀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구청에다 신고를 해요. 그걸 다운 계약서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구나. 그걸 다운 계약서로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을 팔 때 2억 5천, 5억짜리를 3억에 샀다고 쳐요. 3억에 사서 이제 신고를 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집을 또 팔 때도 3억 5천에 팔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 거야. 세금 덜 내려고? 양도소득세를 거의 안 냈죠. 이런 방법으로 수십 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안 냈고 시가를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탈세범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그랬어. 수십 년 동안 네.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교수님들 다 그랬어요. 네네. 예. 근데 2006년도에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하는 것처럼 네. 야, 부동산도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해가지고 등록해라 라고 했던 애가 이 해입니다. 근데 이 해에 그냥 이제까지 세금을 안 냈던 거야 사실은. 네네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예. 그래서 사실은 장년층 이상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엄청난 혜택을 봐왔거든요. 그러네. 사실상 탈세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미비한 제도들 때문에. 네. 근데 이때부터 세금은 핵폭탄이라고 한 거야. 이때부터 2006년부터 예.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은 핵폭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질서랄지 가격의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정당이에요. 이거 못 그러니까 써.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못 써. 아니 국가가 이게 우리가 어디 어떤 아프리카 대륙 수준의 어떤 나라도 아니고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 2006년도에나 이게 도입이 되고 그거를 또 방해를 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야 세금은 핵폭탄이야. 세금은 핵폭탄이야. 핵폭탄 준비할 거야. 핵폭탄 준비도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정상적인 세금에 관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핵폭탄이기 때문에 세금은 못 내. 세금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재정 빵꾸 나고. 나라재정 빵꾸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도 좀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처럼 일반 주민들이 어디 구청, 어디 짐 같은 운동센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어떤 구청 운동센터가 체육시설이 우리나라 호텔보다 더 좋네? 진짜 호텔보다 더 좋아요. 진짜로? 진짜 훨씬 좋아요. 그 생활 질이 올라가지. 근데 그게 보통 4인 가족에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럭셔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 세금을 제대로 걷고 그렇지. 그걸 가지고 공공복지를 늘리면. 근데 왜 맨날 어떤 사람들만 특정 한대수 같은 분들은 저거 선거 관련돼서 그러고 있는데도 가서 수영하셨잖아요. 호텔 갔잖아. 예? 호텔. 롯데호텔 근데 롯데호텔 가가지고 그런 분들만 네트워킹 하잖아요. 예? 왜 아직도 그런 나라가 당연합니까? 그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들 거는 걷고 네. 이 세금 가지고 또 사람들 겁주고
야 세금 거두면은 마치 무슨 뭐 표가 다 달아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겁먹어서 위축되고 그래서 정치를 이거는 정말 하질로 만드는 거예요. 최악이야. 하질로 만들고 국민들을 정말 하질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한 이제 이거 안 먹혀. 예. 자식들 말이야. 마지막으로 KB죠.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보고서를 냈는데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보고서를 냈는데 부동산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부동산 보고서 좀 띄워주실래요? 저기 있네. 예. 소개해드려.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핵심 지역 수요 쏠림 완화 기대라고 하면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 증가는 대출 규제와 함께 과도한 투자 수요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수요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저게 뭡니까? 보유세 부담 증가시키고 양도소득세 개편하면 투자 수요가 위축돼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세제와 관련해서 KB에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은 건데 나는 왜 화내는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KB에서조차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국의 언론이랄지 일부 특별한 어떤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을 믿는 분들은 세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제도 적정하게 거둘 수 있으면 걷고 네. 그게 물론 소비가 위축되는 선까지 막 거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지도 않아. 네, 경기가 침체되고 뭐 소비가 위축되는 선까지 막 거둬라는 게 아니고 네. 이제까지 2006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탈세 및 거대한 절세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드셨으면 그만 먹어라. 이제는 정상적으로 좀 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많이 올랐잖아.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들은 좀 정상적으로 냅시다. 정상적으로 좀 내. 예, 정상적으로 내는 거를 가지고 자꾸 정상적으로 내라 그러면 뭐 사회주의 좌파라 그러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네. 아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 이런 장난질이 안 먹힙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졌어요. 네. 이번에 그 장특 홍대 폐지 축소와 관련해 SBS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못 봤어요. 못 봤어? 나 SBS 안 봐. 매불쇼에서 다뤘잖아. 매불쇼도 안 봐. 미안해. 저 귀 닫고 눈 닫고 다니니까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안 속더라고. 안 속지? 안 속더라고. 안 속지? 진짜 이게 봐봐. 축소 폐지에 대해서 찬성이 56이야.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만족했어. 그런데 표본 추출을 봤더니 서울시의 무주택자 비율보다 무주택자를 덜 잡았더라고. 덜 잡았어. 그런데도 이 결과가 나온 거야. 무주택자가 더 많았구나. 그렇지. 그런데도 나온 거야.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지, 하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라고 다 이게 세금 걷는 거에 관해서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거든. 합리성으로 따지는 거야. 그렇거든. 세금 많이 내서 내가 애국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뭐 더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시간이 없더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야 너무 돼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 이 얘기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좋습니다. 좀 뭐 자잘하게 뭐 세율이 올라가냐, 이율이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큰 구조가 바뀌려나 보다. 그래? 이런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페이스북에 사면타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국무회의에서 또 직접 멘트를 달았거든요. 시간 없는데 영상 보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봐야죠. 그러면은 잠깐 좀 뭐에 대한 영상이야? 은행 금융권. 금융권에 대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실장께서 어디 언론기고 한 건가요?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그래요. 잘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그걸 딱 간단히 줄여주셨습니다.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거 하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가지고 대출해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물론 개인한테 예금 받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그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지금 제한을 해가지고 독점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이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을 한번 좀 해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토록 한국 금융은 약자에게 잔인한가? 그리고 가장 취약한 차주가 왜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나?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은행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얘기인데요. IMF 전과 후에 사실 이제 이 금융업 중에서 은행 관련해서 사실은 업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은행들이 막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은행으로 이제 막 개편되기도 하고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IMF 직후에 은행 관련한 체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조건 안전한 게 최고야. 은행도 살아야 돼. 그리고 위험 회피하는 게 제일 경영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시스템이 마치 선처럼 지고지순한 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은행들은 위험 회피하는 게 능력이구나. 이게 내가 합리적으로 경영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들에게 더 많이 사실은 대출을 해주고 안전하니까요. 안전하니까. 그리고 낮은 금리로 더 돈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해주고 취약한 차주들에게는 적게 대출해주고 당신들 언제 부도날지 몰라, 언제 빵꾸 날지 몰라라고 하니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이런 방식의 영업이 그냥 선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늘 금융은 그런 거야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 거의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게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왜 부자들에게는 쉽게 대출이 나가고 어려운 차주에게는 약하게 대출이 나가나? 니네 왜 이렇게 일을 해? 라고 보니까 그 안에 신용평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스템은 뭐야? 지금까지 뭘 갖고 있어? 월급이 얼마였어? 어떻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과거를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잘게 쪼개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영업만 해왔네. 그런데 앞으로 꿈이 크거나 또는 나는 갚을 의지가 더 크거나 하고 있는 이 미래, 의지, 이렇게 정량화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왜 평가 안 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왜 합리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어? 라고 정확하게 청와대가 지금 다시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은행 영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금융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부자들은 쉽게 돈 빌리고 낮게 이자 내고 하니까 제도권 금융 안에서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데 취약 차주로 몰리면 몰릴수록 은행권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범 실장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금융이 마치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너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가운데가 완전히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아예 밀려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이 질끈 감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없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금융에서 소외된다고 없어지냐고요. 돈에 대한 니즈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로 가고 다른 더 안 좋은 금융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금융을 원하는데 정말 금융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이 꽂히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고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혜택으로 계속 돈이 돌아간 이 영업.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구조적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건 뭐냐? 제가 볼 땐 이런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냥 사회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말입니다. 포용금융이라는 말이요.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낯설게 여기고 있어요. 금융은 원래 딱딱한 거 아니야? 잔인한 거 아니야? 돈에는 피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금융에 잘 접근할 수 있는가. 네. 또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얼마나 적절하게 평가받고 대출에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한가 또는 활용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만약에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추심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재생의 기회 또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대환의 기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 이 흐름 속에서 쭉 우리는 금융을 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 줘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는데 청와대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겨냥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도 그동안에 땅 짓고 헤엄치던 이자 장사, 부자들에게 더 대출 많이 해주던 장사 말고 이제는 정밀하게 새로운 어떤 신용평가 모델도 개발해야 되겠고요. 사회적 약자라든지 금융 접근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더 접근이 쉬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와대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지금 금융이 금감원 등이 후속 조치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결론 차갑고 늘 냉정했던 금융에서 포용적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더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고 이게 원래 정상이었어. 네. 라는 생각으로 이쪽으로 금융의 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실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부동산에서 사실은 산업금융이나 자본이 이제 그 증시로 쭉 빼려고 하는 게 정부의 큰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담대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대출은 총량으로 지금 묶을 수밖에 없어요. 더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계부채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늘리면 가처분 소득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는 인상기를 간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분석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출 총량은 똑같아. 금리는 늘어. 그런 상황에서 이걸 딱 옥죄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나 약자에게는 더 어려운 금융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책 틀은 유지하되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작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내실까지도 청와대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